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국내외 애국동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또 귀한 분을 한번 다시 모셨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 호남의 이단아 주동식이 보는 우리 공화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동식 대표님 모시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고향이 광주광역시세요. 예.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시고 대학은 이제 서울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셨고, 대학 그때 이제 저랑 이제 세대가 좀 비슷한데, 우리 세대가 다 그렇듯이 그 당시에 좌경 사상이 대학가를 휩쓸고 있을 때라서 우리 대표님도 이제 소위 이게 좌파의 길을 한동안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중의당 안양지구당 위원장도 하셨고, 주간노동자신문의 편집인도 하셨고, 세게 하셨어요. 제3의 길 편집인.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 유명한 조국이 활동했던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호맹 약칭이, 거기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좌파 인원의 호구성을 절절하게 깨달으시고, 이게 저도 이렇게 좌파 언저리에 있었다 이렇게 전향한, 이 전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사람이지만, 우리 주 대표님도 전향을 하시고, 특히 이제 이번 4.15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로서 광주광역시에 출마하셨어요. 그래서 광주가 미래세대의 어떤 이게 뭐랄까요, 이게 좋은 일자리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제사 지내는 걸 먹고 사는 도시다, 이런 쓴소리도 공공연하게 하셨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십니다. 자, 오늘 대담을 시작할 텐데, 국제정세가 그야말로 정말 엄청 가파르게 이게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휴스턴에 있는 이 중국 대사관을 갑자기 폐쇄해버리는 살벌한 일깔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이제 미중 전쟁이 그야말로 파국을 향해서 정말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공의 완패가 100% 예상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그야말로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잖아요. 국제 정세는 이런데, 국내적으로는 이제 이 라임이랄지 옵티머스 같은 사모펀드 비리가 이렇게 드러나고, 또 부동산 문제랄지, 또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우왕좌왕했던 이런 최근의 일들, 또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이랄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이런 것들은 정말 큰 사건인데, 이게 묻힌 게 아니고 지금 이 내열 안에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 이게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핵심을 향해서 이게 한 보 한 보 이게 치고 들어가는 이게 형국이다, 이렇게 보고,
또 뭐 오거돈 성추행 사건에 의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저 좌파들이 얼마나 그 이 위선에 찌든 사악한 놈들인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건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박원순이 성추행 의혹 가지고 이제 자살했는데 또 재밌는 건 이거를 사전에 그 흘린 놈이 누구냐? 이게 이제 지금 그 문재인의 그 직계라고 일컬어지는 서울 중앙지검장 선에서 이게 정보가 누출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오기 전에 재밌는 기사 하나 떴던데요. 한국갤럽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49%가 내년 재보선 때 야당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어쨌든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최근 전국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일단 이제 그 레임덕 이야기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레임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레임덕이라는 게 흔히 이제 제가 보기로 레임덕의 가장 큰 의미는 집권 세력 내부가 이제 이탈하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는 게 제가 보기로는 레임덕의 이제 원래적인 그런 의미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지지 기반이 좁아져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지지 기반이 확실히 좁아지고 있는 건 확실한데 그보다는 제가 보기로는 그러니까 그 양적으로 지지 기반이 좁혀지는 것보다는 이제 문재인 정권을 원래 반대했거나 또는 문재인 지지에서 다 이탈해온 분들의 분노 게이지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되게 그 넓어지기보다는 네. 깊어지고 있는 그 반문재인 진영의 어떤 게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물론 문재인 진영에게는 안 좋은 신호고 그 우파 진영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인 건 확실한데 네. 그런다 해서 이것을 그 레임덕이라고 평가를 해버리면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뭐 전략 전술에 있어서 항상 정확한 정세 분석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레임덕이라고 너무 쉽게 많이 평가를 해버리는 건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현재 정권이 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제가 보기로는 전반적으로 이 좀 어떤 이건 사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처음부터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네. 전반적인 국정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빈약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서 뭐 권력이 약하다거나 뭐 그 사람의 우리 우파들이 일부에서 보는 것처럼 허수아비다.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현상이냐면은 말 그대로 동업자 집단들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서로 자기 것을 확실하게 챙겨 먹는 예. 그런 구조. 제가 보기로는 그런 대목에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걸 얼기설기 얽혀는 있지만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장 주력하는 것은 자기 분야에서 어떤 이익을 확실히 챙기고 이제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는 그런 전제하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 동맹군 같은 예. 어떤 이제 저는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 생각을 해요. 또 왜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가 또 자기 그 개인적인 거 특히 자기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 챙겨주는 것도 확실하게 챙겨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부분에 설 수 있는 거 확실히 챙기는 거예요. 근데 해서 국정 전반의 어떤 컨트롤하고 국가의 어떤 국정에 나가 방향을 낳고 어떤 여기 내각이나 이런 걸 조율하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예, 그런 능력은 굉장히 빈약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그 비리가 이제 국정 3년 차가 지나가지고 온갖 권력형 비리가 이제 사실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건 흔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소하게 이제 큰 전체 비리는 수면 아래 잠겨 있고 물 위로 떠오르는 것 만약 그런 걸 빙산의 일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 표현으로도 부족하고 정말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요. 흔히 하는 말로 빙산은 90%가 물에 잠겨 있고 10%가 수면 위에 떠오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권력형 비리가 전체의 10% 정도 되느냐? 저는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건 너무 확실하다고 보는 게 야, 이 자식들 저는 말 그대로 복마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마귀들이 들끓는 지금 정권 내부가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자기 거 챙겨 먹는데 지금 아주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렇게 가까이 닥쳐올 미래가 두렵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 친구들에게는 그 선거에서 연전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겁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때 안 해먹으면 언제 해먹겠냐는 거예요. 이게 또 이 친구들 어떤 그 승자의 저주 같은 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소위 말해서 승리 때문에 여권의 그러니까 여권이라는 게 지지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형태든 간에 여권의 권력을 구성하는 이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 먹을 사람들이 너무 이제 한마디로 자기 그 밥숟가락 얻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통제가 안 될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러니까 온갖 뭐 이제 태양광부터 이제 금융 이런 뭐 그다음에 게임, 도박 이런 거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나중에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한번 그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그 말 그대로 이제 태양빛 아래서 이게 드러나게 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말 이참에 대한민국의 그 빨갱이들 그야말로 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박원순 정말 그 쇼의 달인이었는데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왜 여름에 박원순 대회가 왜 옥탑방에 가서 그 에어컨도 없이 그 선풍기나 있었나요? 선풍기는 있었다고. 예. 그때 그 옆방인지 어딘지 그 비서관 둘이 또 그랬죠. 그 같이 예. 그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옆에 세를 얻어서 하여튼 쇼의 달인인데 아직도 박원순 감싸고 노는 것들의 심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거 진짜 저는 이제 현재도 그 뭐라 그럴까 박원순에 대해서 옹호하고 이제 막 그런 분들의 같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 동기가 박원순을 옹호하는 동기가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실제적인 이해관계가 공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처럼 그 어떤 그 공적 자원을 자기 사적으로 막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서울시장 임기가 3번 했지 않습니까? 전체 임기로는 그게 안 되지만 그동안에 한 일은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자기가 서울시장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공적 자원을 자기 사적인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시민단체니 뭐냐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퍼주기에 올인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에 제가 보기로는 박원순이 주력했던 것이 이제 말 그대로 온갖 원래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좌파들이 사실 운동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실무 경험이랑 공부도 사실 제대로 많이 하는 사람이 드물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또 실무 경험이 많지가 않았어요. 원래 실무 경험이라는 게 사회의 중요한 분야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중요한 일을 함으로써 경험이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좌파 출신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챙겨 먹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운동을 계속하면서도 좌파 운동 또는 시민단체 활동을 계속하면서도 그것이 이권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을 경로를 만들어주고 모델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박원순이라고 가장 이제 전형적인 그런 걸 모델을 만들어준 사람이 박원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동이 직업이 되고 돈이 되고 이권이 되고 하는 것을 그 모델을 만들고 경로를 만들고 실제로 그 길을 뚫어준 사람이 박원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파나 시민단체들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 봐서는 말 그대로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는 좌파가 영향력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박원순이 없어도 그런 역할이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런다 해도 어쨌든 그건 나름대로 좌파 중에서도 약간 상층구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둥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 저는 박원순이 거의 그 대의 정치 합법의 틀을 거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까지 저는 퍼주기 많이 시민단체들에게 혜택을 주고 퍼줬다고 생각해요. 차기 시장이 이걸 탈탈 털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군요. 그걸 내걸고 저는 선거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시민단체를 저는 조선시대의 서원에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하지 말아서 갖다 말해서 몇 가지 상징이나 자산이나 죽은 사람 세월호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해놓고 사실은 옛날에 서원들은
소원도 비슷했죠. 그런 게뭐 아무 국가의 공식적인 그 뭐냐 직관도 없이. 기구도 아닌 그 사람들이 그 일반 착취를 하고 그다음에 그 지방 수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어보고 협박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시민단체가 하는 일이 딱 그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이제 박원순이 했는데 그런 대목에서 박원순이 가지게 되는 상징성이 이렇게 이제 컸고 빈 공백이 상당히 있다는 느낌이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이제 이것은 어떤 정말로 어떤 이해관계 공유에서 생기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방금 그 쇼통 그 쇼 그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면은 소위 말해서 그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농사 짓는 모습도 보여주고 꿀을 친다지 않고 아까쯤에 뭐 옥탑방 쇼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신병 수준으로 저는 어쩌다 한 번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게 메인이었어요. 시정에 서울시정 그렇게 환장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저 정신병자라서 진짜 이게 진짜 그 어르신이 있다면 박원순이 누가 나무를 수 있는 어르신이 있다면 진짜 회초리를 뜯어서 고쳤어야 할 일인데 그리고 그럴 사람도 없었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로는 이런 게 일종의 그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지금 사회의 주류가 된 그 86세대, 586, 386, 486, 586, 이 86세대의 지적 허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잘 충족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86세대가 사회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상층부 한 적게 잡아도 한 15%, 많이 잡으면 30%가량의 그 상층부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과거의 주류, 소위 말해서 우파 주류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주류로 떠오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거든요. 586 세대. 이 사람들에게 제가 보기로는 많이 잡아서 우리 사회의 한 30%가량이 이런 세대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실제로 중요한 포스트에서 일을 해보거나 그런 경험도 별로 많지 않고 오직 그 지적 허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살만은 한데 자기들이 어째 지적 허용은 충족이 안 돼요. 게다가 그 옛날에 운동했던 것 같은 치열함 그런 것을 또 맛볼 수 없거든요. 그걸 가장 잘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준 사람이 저는 박원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사람이 먼저다 하는 게 그 좌파들이 좋아하는 그 백개분들이 좋아하는 게 사람이 먼저다 하는 식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돈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계산하지 말고 그냥 그 멋있게만 살자. 그러니까 착한 척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지적 허용에 가장 어필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가장 그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거의 정치인이 아니라 엔터테이너처럼 그걸 보여준 사람이 박원순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엔터테이너가 죽었으니 그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박원순의 죽음에 대해서 값싸고도 심리에는 그런 게 두 가지가 요인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좌파들이 이제 우파들과 싸울 때 그리고 우파들을 제압하는 데 쓰는 이게 중요한 그 무기가 이 얘네들의 이제 이미지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박원순으로 대표되는 우선 착하다, 두 번째는 깨끗하다, 세 번째는 약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집단이다라고 하는 거짓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우파들은 그 반대편에 놓고 예를 들어서 아주 악한 것들이고 더러운 것들이고 약자들을 짓밟는 듯한 이미지를 우파한테 뒤집어 씌우고 좌파들은 스스로는 이제 그 반대 이미지를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그 포장이 전부 다 찢어져 나간 거예요. 가면이 이게 부서진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좌파들의 엄청난 그 이 무기가 깨져 나간 거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뭐 정말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데 그 중에 이제 첫째 이 박원순 사망을 애달파는 첫 번째 부류가 그 박원순과 이해를 같이 하는 집단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 어떤 그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이해 관계가 이제 이 박원순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가 파탄한 것과 더불어서 좌파 전체 상징 자산이 정말 처참하게 이게 붕괴된 거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그 페이북에서 그 2009년도 5월에 이제 노무현이 자살했고 또 18년 재작년이군요. 18년 재작년 이맘때군요. 노회찬이 자살했고 이번에 박원순이 자살했는데 자살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인지? 예, 이제 저는 그 노무현
내 자살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친문, 대대문자 그 좌파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준 그 어떤 정치적 그 영향은 엄청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의 죽음.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중에서도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좀 상당히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오빠들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노무현이 다 잘못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자살한 거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랬어요. 이제 약간은 과장입니다. 저는 노무현이 다 잘못했다고 그러기보다는 일부 잘한 것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결정적으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활용점정, 노무현의 온갖 그 문제에 대해서 활용점정을 찍은 게 자살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함으로써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평가받을 기회를 완전히 스스로 차단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노무현과 함께 그 역사적, 정치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이 노무현이 신교가 돼버리면서 그걸 그 평가에 그 치해 법권 지대로 나와버렸어요. 그게 정반대 평가가 이렇게 네, 무서운 그러니까 게 그러면서 이 사실은 그 진짜 역사 앞에서 그 민족 앞에서 이 정치 앞에서 유권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섰고 대지해야 할 사람들이 마치 이 적반하장으로 우리 앞에 무릎 꿇으라 어르신이 지금 돼버리는 상황을 만든 게 저는 노무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심각한 한국 정치의 가장 큰 이미지 정치의 출발점이 노무현이었고 또 그 노무현의 죽음이었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를 낳고 또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특징 때문에 전에 이제 다른 일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누가 얼마만큼 잘했다 하는 것보다 누가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억울하게 당했느냐 한의 정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피해자 위주 정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억울하게 누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 또는 비참하게 자살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것 자체로 그걸 그 사람을 정당하게 평가를 해버리는 그런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저는 한심한 거죠. 예, 한심하고 그 참 이게 전 근대적이고 미개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 하나니까 그 소위 말해서 샤머니즘의 저는 하나의 그 연장이라고 보거든요. 샤머니즘의 한 일종이에요 그것도. 근데 이제 이런 심리에서 나오는 게 이제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평가라고 보는데 동시에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 다 죽어가는 그 친노 좌파 세력들에게 살려준 게 노무현의 자살인데 이걸 가지고 겸차 어마어마하게 지금까지도 장사를 해먹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장사를 해먹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노회찬의 자살. 근데 인물로 그 어떤 정책 비중이나 이런 것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 비슷한 성격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는 효과라는 게 그러니까 이 그 뭐라 그럴까 직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는 이것이 피해자의 정서 그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무조건 죽으면은 억울한 희생자다 하는 느낌이 이제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번에 박원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가장 크게 내세웠던 이 미투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페미니즘 이거를 역행한 사건 때문에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사실 어떤 게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노무현의 자살 이런 것도 그 연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이 80년 5.18의 어떤 그 피 그런 거에 연관이 돼 있고 그 뒤에 그 학생운동하고 그런 사람들 또 이 노조운동하고 사람들이 뭐 자살하고 그런 사건하고도 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어쨌든 간에 그 좀 도덕성과 명분을 가진 죽음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노무현 죽음부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사람들의 그 자살들 죽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이제 좌파가 기획했다는 이야기도 다 있어요. 바로 이제 김지아 선생 같은 경우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자기 감옥에 있을 때 와서 죽으라고 그런 이야기 했고 그다음에 그때 누굽니까 저기 그 민네루바 그 사람 같은 거 와서 그런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로 나는 이게 단순히 그냥 들을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또 그 운동권 출신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말을 신원을 드러내고 알 수는 없지만 그 서울대 같은 데서 신입생이나 1, 2학년 때 죽은 학생들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결단해서 죽겠냐는 거죠. 선배들이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거의 압박하다시피 해가지고 죽겠다는 그런 증언을 잘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쌓여갔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순결한 죽음이다 하는 부분이 그 어마어마한 배경 위에서 노무현 죽어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식의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파렴치 사건, 파렴치범들 아닙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파렴치범들의 죽음이 계속되면서 그 이전에 죽었던, 그러니까 정의롭다고 평가할 수 있는 나름대로 진짜 순결한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죽음이 있잖아요. 네. 이게 자산에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요인으로 이제 네. 가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는.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 그 목숨을 가지고 그 장난을 하는 좌파들의 그 어떤 그 전략 전술에도 제가 보기로는 어느 정도 좀 균열이 생기지 않겠냐. 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워낙 이제 우리나라 그 정서, 그 특히 샤머니즘의 이 뿌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뿌리 깊은 어떤 게 심성을 하나 든다면 샤머니즘 같은 거라고 보는데 그것에 맥이 다 있기 때문에 당장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 죽음으로써 이자들이 그 죽음으로써 싸운 상징 자산은 상당히 위력이 약해지고 그 균열이 좀 생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이 박원순을 비롯해서 이제 좌파들의 이게 특기, 장기가 이제 쇼를 하는 건데 그 쇼의 최고봉이 보면 이제 자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살. 이게 국면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정말 놀라운 쇼인데 강요된 이에 자살 혐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그 얘네들의 그 이 자살 쇼마저도 이제 그 효과가 거의 없어지고 있다라는 그 좌파들 들으면 좀 아쉬울 만한 얘기를 부들부들하겠죠. 예. 아 정말 이 사실은 이 좌파들 얘기만 나오면은 이 육두문자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게 튀어나오는데 그 자제하느라고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 내년에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관련해 가지고 원래 민주당 당원 당규에 보면은 그 이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이 범죄랄지 이런 짓을 저지른 자를 배출하면은 자기들이 그 보궐선거 후보를 안 낸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쟤네들 내부에서 논란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범보수 입장에서는 니들 그 민주당한테 니들 당원 당규대로 후보를 내지 마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표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그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도 이제 그런 글을 썼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말자. 저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게 이제 뭐 당원 당규상으로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출마를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우파가 차라리 그냥 정정당당하게 너희도 후보 내라. 우리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않겠다. 그 정정당에 우리도 후보 낼 테니까 너희도 후보 내서 정정당당하게 선택을 받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저는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 법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푸는 게 그러니까 이제 시비를 그런 차원보다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푸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언제부턴가 우파들이 좀 쪼잔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 찌질했다 그럴까 이게 사실은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네, 딴지 걸고 깐죽대고 좀 그런 느낌이 강해요. 우파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단적으로 말해서 그 우파가 너희들 이제 그 당원 당규에 그랬으니까 시비 걸 후보 내지 마라. 근데 와서 후보를 안 내겠습니까? 네. 내가 그런 후보 낸다고요. 그리고 꼼수를 부리겠죠. 꼼수를 내고 어떻게 식으로 가는 가능성이 많냐면 정이 이제 뭐 우파의 목소리가 영향력이 없으면은 그냥 지들끼리 밀어서 명분을 만들어서 자체 후보도 내겠지만 만일 그 우파의 목소리를 그래도 좀 시끄럽다 싶어가지고 범진보, 범좌파 진영의 단일 후보를 내버리면 오히려 더 큰 명분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그 유권자들에게는 지금 나는 우리 우파가 뭐라 그럴까 더 큰 정치, 더 큰 세력이고 대한민국의 책임지는 세력이라는 원래 우파의 정체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게 맞다.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너희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버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만일 그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후보를 내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은 이 우파의 그 용인, 허용 그것에 근거하는 상당히 좀 그럴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우파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저는 이제 한 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여기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막 붙잡고 다리 붙잡고 후보 내면 안 돼, 너희들 안 된다 그랬잖아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오히려 하는 게 훨씬 예. 더 큰 수 아니겠냐 예.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었어요. 말 그대로 전략 전술 측면과 그다음에 우파의 더 장기적인 정책 위상을 따졌을 때 저는 그게 더 좋은 선택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대표님 의견은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니들 당규대로 이렇게 후보 내지 마라라고 이게 시비를 거는 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싸움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느낌이 들고. 어린애 같잖아요. 예. 저는 우파가 좌파보다 더 어른스럽게 예, 행동을 하는 예. 게 좋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이거 우리 공화당 입장 빨리 정리할 테니까 이제 미통당 그 빨리 좀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어른스러운 이 풍물을 좀 보이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이 한국갤럽의 49%가 내년 재보선 때 야당 뽑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조금 아까 나온 기사입니다만 내년 보궐선거 나가서 이제 2022년 대선 전망을 한다면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뭐 지금 여기서 대선 전망한다는 게 거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 제가 그걸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이상하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잘해서 이긴 적은 없다. 항상 상대가 못해서 우리가 이긴다. 이제 이런 그 공식 비슷하다 진짜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봐요. 예. 지금은 왠지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 상대가 못해서 우리가 이기는 그 구조가 87년 체제의 독특한 구조예요. 뭐냐면은 87년 체제 자체가 좌우가 동거하고 서로 사이좋게 권력을 나눠먹고 그다음에 사이좋게 번갈아가면서 집권을 하자는 어떻게 그런 대전제가 깔려있는 체제가 87년 체제입니다.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문재인이 집권을 해서 그 87 체제의 전제가 무너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아직까지도 헌정상으로는 유지가 되고 있죠. 87 체제가.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저는 사실 종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서로가 번갈아가면서 집권하는 그런 이제 구조는 사라졌다. 그러면 뭔 이야기냐면은 저자들이 뭐 20년 집권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영구 집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친구들이 장악하고 있는 어떤 주도권이라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 어마어마한 주도권. 저는 사실 지금 아까 지금 레임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문재인과 이 정권이 온갖 정말 잘한 게 단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진짜 이렇게 기적적으로 단 하나도 잘한 게 없는 정권이 없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인데 빗사이로 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이런 빗사이로 깨는 정권이 있을까 싶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40몇 프로로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 하나도 흔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그거 뭔 이야기냐면은 저자들이 잘못하는 것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어떤 정책 정당성, 상징자산 이런 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자들이 아무리 삽질을 해도 저는 우리가 쉽지 않다. 이기기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막 이제 내년 보궐선거 나냐 2022년 대선 전망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우리 우파가 어떤 식으로 자체 혁신을 하고 진짜 말 그대로 탈바꿈을 하고 변화하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지 지금 제들이 막 완전히 뭐 삽질을 한다고 해서 그게 대선에 승부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파가 이 자기 혁신에 있어서 지금 방향이 잘 안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것들이 정말 잘한 거를 애써 찾아보려고 해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온갖 그 폐악질을 다 저질렀는데도 이렇게 지지율이 50% 내외에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 현상을 볼 때 정말 우파가 정신 단단히 차리고 환골 탈퇴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이런 섬찟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수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대 논쟁이 제가 알기로는 이 미통당 이게 제1야당 미통당을 이렇게 고쳐서 좀 이렇게 좋은 정당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 포기하고 이제 뭐 우리 공화당을 확대 개편하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보수 야당을 만들든가 해야 되는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미통당을 고쳐서 쓸 수 있나? 이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글을 쓸까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 분들이 이제 네가 그냥 옛날에 시민단체 했던
게 아니고 이제 정치인이고 정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네.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자제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저도 그 총선 끝나고 많이 들었어요. 만난 분들마다 거의 진짜 예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미통당 말고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된다. 뭐 그냥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럴 때마다 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대안 세력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대안 세력이 기존의 미래통합당을 대체하고 말 그대로 때려부수거나 이제 말 그대로 거기에 있는 이 국회의원들을 싹 흡수를 해가지고 미통당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예외 없이 이제 좀 힘들다는 식으로 반응이 많더라고요. 예외가 없어요 거의.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새로운 그 제3의 정치 세력을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저는 약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아니 가령 이제 그 정치 투쟁이라는 게 상대가 분명해져야 되는데 이게 저는 제3 세력을 만들게 되면은 그 화공에다 주먹질하는 결과가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립전선을 어디다 할 것인가 굉장히 애매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미통당을 적으로 할 건지 좌파를 네. 적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문재인과 싸울 것인지 미래통합당과 싸울 것인지 우선 대립전선이 굉장히 애매해진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정치의 출발은 선을 긋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는 저는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게 제 오랫동안 제 주장해온 이야기인데 선을 어디서 긋냐에 따라서 저는 정치가 완전히 승부가 달라진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제3의 정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선을 어디다 그을 것이냐. 그 대목이 저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을 어디다 그을 것이냐. 예. 그게 좀 애매해진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또 하나 이게 어떤 안철수의 경험을 이제 좀 저는 우리가 반출을 해봤다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그 전에 그 국민의당 출신이고 그렇습니다만 당원으로 특별히 당직을 하고 아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 국민의당 당원이면서도 그 다당제, 3당 이런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단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저는 양당제로 가지 않겠냐. 그게 기본이 되지 않겠냐. 근데 그래서 다른 당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국 그 모든 정치적 대립 전선이 양당의 어떤 걸로 저는 가게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다당제를 좀 꺼림칙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당제는 사실은 이걸 이제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죽게 살기를 그 워로 나싱으로 가는 이제 정치 대립이 격화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게 어찌 보면은 그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지만은 정치의 본령이라고 봐요. 어느 게 옳으냐를 딱 가리는 게 정치의 속성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양당제는 그대로 그런 어떤 대립구도, 특히 분단 국가에서 좌냐 우냐, 어느 게 옳으냐, 대한민국 선택의 방향이 어느 거냐 하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는 측면이 있는데, 다당제는 저는 대립전선 그런 그 기본적인 모순 구조를 애매하게 만들고 흐리는 저는 성격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서구 국가들의 경험을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서는 말 그대로 그 정권의 교체에 의해서 근본적인 어떤 그 지형의 변화, 정치 지형의 변화나 국가의 어떤 그 어젠다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그냥 지들끼리 그 주고받는 그런 거래 같은 것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그런 뭐라 그럴까, 이 전투가 아니라 거래에 그쳐버리는, 나는 그런 게 되게 싫다고 보거든요. 다당제가 되면.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게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근데 정치는 저는 아무리 누가 뭐라도 본질은 저는 투쟁이라고. 그래서 아까 저 선을 긋는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 대목에서 저는 그 양당제가 저는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기존의 미래통합당을 대처할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미래통합당 당의 위원장입니다만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한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대처할 수 있으면 대처해야 된다. 안 될 경우에는 나는 악에다 악을 더하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예. 굉장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당연 미래통합당 소속이라 이런 말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은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실제로 좀 물거품이 될 수가 있죠.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고. 평소에 대표님 우리나라는 저쪽 민주당이나 뭐 미통당을 막론하고 실제 당원은 몇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사실 우리 공화당에 뭐 자랑거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강력한 이 기층 당원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 책임 당원들이 한 4만 명 되고요. 정말 열성적인 당원분들이. 그 다음에 이 지지자들까지 이 책임 당원은 아니지만 당원 조직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한 40만 명. 그래서 10만 명 정도는 우리가 이게 작심을 하고 뭘 좀 해보자 하면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당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어떻습니까? 미통당이나 뭐 저쪽에 뭐 민주당 같은 게 접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접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한데 저는 이제 제가 당원이 없다, 우리나라 정당에 당원이 없다 그런 이야기는 당원 숫자가 부족하다 그런 차원도보다는 있지만은 당원이라는 것이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목에 대한 어떤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최장직 교수도 그런 말을 써놨던데 중요한 지적을 해놨던데 시민단체가 정당이고 정당이 시민단체다. 그거 이제 소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현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좌파 정치의 특징이 정당 정치를 하지 않고 시민단체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게 저는 좌파는 우파는 건국도 하고 산업화도 했지만 정치는 하지 않았고 좌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치만 했다. 네. 그 결과가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좌파는 시민단체 정치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대중과 접촉 면적이 있었어요. 정치의 본질은 대중을 자신들의 정치적 가치나 이념, 어젠다, 컨텐츠를 가지고 대중을 설득해가지고 조직하고 그래서 대중을 동원해가지고 정권을 장악하는 게 저는 정치의 기본 프로세스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파는 그래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파의 정치는 좀 너무 노골적으로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청와대의 국회 파견 그리고 뭐 일종의 행정부 업무의 일환처럼 이런 그런 성격이 강했다고 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우파의 정당은 그냥 제일 제가 뼈저리게 우파와 좌파의 차이를 느끼는 게 뭐냐면은 좌파는 자기네들이 정당에 여기 선거에 나가지 않을 사람들도 그 정당 활동을 해요. 근데 좌파는 근데 우파는 선거에 나간 사람들 아니면 거의 정당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나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변화하려고 그러면 당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진성 당원이어야 된다. 당비 10,000원내는 월 10,000원 내고 그다음에 일정한 당원 교육을 받은 이 당원을 진성 당원을 만들어내야 되고 더 거기 전제가 있다. 형성의 전제가 충족이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저는 이분들에게 그만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당원에게. 당원들에게. 예, 뭐냐면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공천권이지 않습니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천권이 주어진다는 게 당원들이 토론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나라 이 정치가 지금 지방자치도 사실상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타운 미팅이냐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는 그런 전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이 토론을 할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유권자들이 토론을 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그게 정치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러니까 돈도 내고 교육도 받은 사람들에게 그만한 권리 그러니까 의제, 관심사 바로 공천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던져줘가지고 이분들이 그 자격을 갖춘 당원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당에 반영이 됐을 때 저는 진짜 당원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당원이 과연 있었는가? 이제 실험적으로 정의당이나 이제 뭐 옛날에 민주노동당 이런 데서 하기는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잘 성공을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 진성 당원제로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가치 전제가 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진성 당원제로 가기 위한 우파 정당으로서 네. 전제 조건이 굉장히 저는 유리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공화당의 실제로 당 운영을 이 당원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제가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그 충족시켜야 할 몇 가지 해소해야 될 그런 게 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로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이야기입니다. 2015년 이전부터 저는 4가지 원칙과 2가지 기준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2가지 기준이라는 게 당비 10,000원 이상 매달 내는 거, 그 다음에 당원 정체성 그걸 갖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그 원칙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이 당원이 아닌 자들에게는 절대 투표권을 줘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당연한 건데요. 근데 예. 그 우리나라 정당에서는 안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가령 이제 그 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 있지 않습니까? 뭐 민주노총한테 주고 뭐 어찌고 하는 식이잖아요. 그게 가장 국민 경선이라. 예, 그런 식으로 정당 정치 왜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여론조사도 절대 나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여론조사가 당원이 아닌 자에게는 선거권, 비선권 절대 주면 안 된다. 예.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1인 1표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것도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당들이 이게 모든 당원이 참여하지 않으니까 대의원을 선발한다 할지 뭐 책임당원 한다 할지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당원마다 표의 어떤 그 가치 레벨 밸류가 가치가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가중치를 준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고 본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당원들이 일률적으로 자기 권리를 책임과 권한을 다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당비 10,000원 이상 내고 그 다음에 일정한 정당 당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누구나 공정하게 1인 1표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하나가 저기 그 전국 현장 순회 투표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온라인 투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지금은 현재로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이야기하게 보면 좀 약간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최인훈 씨의 광장이라는 작품 소설에 보면 광장이냐 골방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저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보는데 그 정치는 기본적으로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에요. 여기서 근데 온라인이나 이런 것은 이제 본질적으로 골방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골방은 자기 하나 개인의 실존적인 차원의 어떤 그 삶을 말하는 건데 광장은 실존적인 삶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역사와 공동체 이런 부분이 함께하는 삶을 그냥 광장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본질적으로 저는 골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정치의 기본적인 기능인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 공간인 광장은 저는 오프라인으로 나와야 되고 또 그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그 군중 속에서는 그에 대한 하나의 화학작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1+1이 2가 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광장에서는 1+1이 10이 될 수도 있고 100개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는 게 저는 오프라인 광장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살려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세 가지 원칙 말했고 또 하나가 모든 그 정당의 그 저기 선출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나 그다음에 그 공직선거 출마자는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만 결정해야 된다. 당원들 직접 투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비례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이 4가지 원칙과 2가지 기준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철저하게 지켜지는 속에서 저는 진성당원제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자랑을 대표님께 더 하고 싶지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우리 공화당이 미통당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진성당원들 중심으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토론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전국 순회 그래서 뭐 우리 정당의 어떤 노선과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근데 과연 그런 걸 한 적이 있나? 별로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냥 광장 지표만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광장 지표는 당원들을 객체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당원들이 하나의 자기 주인공으로 나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내가 우파 집회 가서 일단 정말 답답한 게 위에 그 정해진 연사들만 와서 마이크 잡고 대중들은 그냥 계속 청중이 구경꾼인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 이게 좌파 우파의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실력 차이예요.
근데 제가 좀 이런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우파 집회에서도 마이크 잡는 분들 보면 옛날에 뭐 다 한 자리에서 했던 분들 아닙니까? 좀 노골적으로 말하고 그분들 다 책임지고 자수해야 할 분들이잖아요. 네, 우리 당 말씀하시는 아니 건 우리 당뿐 아니라 아니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파 집회를 가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예, 저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상호작용, 예.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해야 되는데 이건 결국 우파는 계속해서 이게 단방향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 예. 근데 우리 공화당이 그 진정한 진성 당화제를 할 수 있는 기본 전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당원들이 토론을 하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지금 현재 이 조건도 점점 약화될 거라고. 예.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 당내에서 바로 말 그대로 토론을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뭐랄까 정기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바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지난 5월 29일 날 출연하셔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이제 미래통합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면서 협력하는 즉 이게 좌파에서 정의당이 하는 역할을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당에서도 뭐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미통당이 잘못하는 건 좀 이게 이렇게 좀 매질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동지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통당은 뭐 틈만 나면 그 우리 공화당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 그리고 정당을 보면은 본질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대세 추종주의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번 그 총선에서 완전히 그 패배를 했잖아요. 우리 우파 전체가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서 우파 활동가 우파의 가장 두드러진 활동이 광화문에서 태극기 활동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또 많이 했던 분들이 우리 공화당이잖아요. 근데 영향이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의식할 필요도 없고 또 오히려 선거 결과에서 보면은 저 사람들과 멀어져야지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제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또 조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완전히 우파 생긴 일에 이렇게 처참한 필요가 없는데 뭔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태극기 부대 뭐 이런 부분들하고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된다. 아마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 듣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미래통합당 관계를 잘 풀어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 자기네들이 주어진 과제 잘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이 먼저 와서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미래통합당 뭐 해보자 저는 지금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라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공화당이 우리 공화당 현재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 그런 걸 제대로 해내는 것이 오히려 그 상호가 그 미래통합당과의 협력 관계 그리고 전체 속에서의 이게 잘 포지셔닝이 서로 이루어지는 그런 출발점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뭐 이게 세미나 같은 거 조직을 했을 때 발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제 글쎄요 내가 뭐 아는 게 많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발언할 수 있는 주제라면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 지금 단어를 얘기하죠. 예.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대표님 모시고 따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정치를 얘기하면서 이제 호남 문제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대표님께서 그 인종주의적 호남 혐오를 깨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조금 부연을 좀 해주시죠.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인종주의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납득을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인종주의냐 같은 민족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종주의 맞아요. 실제로 이제 그 꼭 일베나 또 일베가 아니더라도 그 온라인에서 호남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그 워딩을 들어보면 같은 민족이 아니다 부인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물론 그만큼 화가 나고 호남이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바탕에 그렇게 호남과 같은 것을 민족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저런 게 저는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인종주의 본질이라는 게 꼭 무슨 진짜로 뭐 피가 다르고 유전자가 다르고 DNA가 달라서 그런 것보다는 그 인종주의 본질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하는 게 인종주의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근데 가령 법적으로 말해서 흑인으로 태어나서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 호남 사람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런 대목에서 이제 그 우파의 워딩은 저는 좀 옳지 않다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우파 스스로의 정당성을 저는 깎아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호남 혐오가. 예. 아무리 저는 이제 그런 말 자주 하는데 호남을 혐오하지 말고 비판을 하십시다 이야기를 하는데 호남 혐오와 비판이 타깃으로 하는 호남의 문제는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혐오냐 비판이냐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판을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파들이 정말 호남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나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파 중에서 그럴 만한 분들 호남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선택을 해야만 안 됩니다 하고 말할 만한 분들 중에 할 만한 분이 있는가? 야,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파가 안 보이는 데서는 그렇죠. 혐오적 발언을 하면서 숨어서 쏟아쏟다만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는 비판한 적이 없다. 없어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니, 포인트예요. 이거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정말 우파가 거기서 그건 호남 짓은 비겁했어요. 야, 진짜 비겁했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로는 이게 그 절대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도 제가 호남 출신인 것도 알고 또 우파 진영이라는 것도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우파 진영인 것도 아는 분들이 제 앞에서 서슴없이 호남 혐오를 해요.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혐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호남에서 벌어진 온갖 흉악 사건 있지 않습니까? 리스트 쫙 하고 그다음에 호남 지도 빨간색으로 칠해가지고 북한 지도에 딱 올려놓고 자 전라도는 과학이라는 또 이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봤더니 실제로 봤어요. 근데 저도 대충 알아요. 근데 거기 호남에서 일어난 그 흉악 사건이라고 한 사건 중에 호남에서 일어나지 않은 사건도 많아요.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료 조사하시느라고 참 고생하셨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근데 당신들이 그러니까 바로 권력을 뺏기는 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호남 문제가 심각하고 호남이 잘못하고 있다 해도 이것에서 이 혐오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나 이미 그 호남보다도 그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바로 이 인종주의라는 것의 관점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비판이냐 혐오냐 하는 거다. 비슷하게 말이 닿는 건데 혐오는 상대방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계속 너 호남 그렇게 남아 있으라는 거나 실은 마찬가지예요. 그 메시지가 혐오라는 거. 근데 비판은 변해라, 바뀌어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근데 인종주의라는 것도 호남은 호남이니까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호남이니까 잘못이라는 거거든요. 잘못했으니까 고쳐라가 아니고 호남이니까 무조건 너는 욕을 얻어 처먹으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리고 우파가 자기 정치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그다음 우파 내부가 저열화되는 저는 굉장히 큰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된다. 우파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호남이 저는 다른 데서 이야기했습니다. 호남의 특징이 그 고립과 소외 여기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견디는 힘이 강해요. 우파가 호남을 고립 사실 우파의 기본 전략이 호남 고립화 소위 전략이었거든요. 그동안. 예. 이게 호남 사람들이 자기 확신과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계속 강화시켜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버틸 수가 있습니다. 워낙 버티는 힘이 강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또 막. 예, 그리고 호남이 뭐라 그럴까 최소한 평야지대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요건 하는 거죠. 나름대로 풍부해요. 그래서 말씀 중에 덧붙이자면 서울시내 구청장이 몇 개죠? 이게 80%인가 90%인가가 호남 출신이라고. 아마 90%가 이게 호남 출신인데 그만큼 이게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그러니까, 사람들을 숨어서 이게 혐오 발언 비겁하게 숨어서 혐오 발언이나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우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호남 사람들이 그게 이게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훈련이 됐다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혐오는 안 된다. 호남을 비판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우파는 너무 비판을 안 했어요. 근데 비판을 하는데 비겁해가지고. 혐오를 하지 말고 그걸 비판이라는 형태로 바꾸고 동시에 호남 안에서 대립전선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대립전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호남에 출마하고 호남에 가서 또 선거 끝나고도 사람들이 당연히 서울로 올라올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광주 현지에 남아있는 이유도 굉장히 미력한 힘이고 진짜 현재로서는 길이 잘 안 보이지만 호남 안에서
좌우고 대립전. 대한민국이냐 아니냐, 예. 대한민국이냐 문재인이냐 대립전선이 만들어져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조금 다른 얘기로 그 저 우종천 기자라고 이게 조선일보 출신의 예. 아주 그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그 최근에 굉장히 위험한 일을 이제 그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사기 불법 탄핵의 진상을 거의 다 이제 그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에 가담했던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의 그야말로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뭐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조국의 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런 거 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언론인 구속이 이제 이 그야말로 일상이 되어갈 조짐을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이 언론인 구속에 대해서 항의하는 성명서를 이제 그 미디어 워치에서 준비를 하셨길래 저도 서명을 했고 제 주변에 아는 분들이 이제 해가지고 서명을 예.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종찬 기자의 그 조국 그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이제 언론 출신이고 또 다 언론 경험이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 기자님이? 예, 아까 그래서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힐. 네. 근데 쪼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 저는 구속대를 시킬 사람만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트집 잡힐 만한 부분이 약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 하는 거와 별개 문제로 우리의 투쟁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제가 보기로는 문재인 정권이 아마 거의 저는 이제 이런 말 자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과거의 어떤 정권하고도 다르게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는 정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나 권력을 놓치면 권력이라는 게 호랑이 등에 상관하고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놓치는 순간, 호랑이 등에 내려오는 순간 호랑이 밥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속성이 가장 강한 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예. 저는 사생 결단한 집단이군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놓치면 지금까지 어떤 역대 정권이 권력을 놓쳤을 때보다도 저는 심한 아마 후유증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단적으로 말해서 거의 대부분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가 거기서 말해서 여적죄나 이런 거로도 저는 네, 들어갈 수 있다. 여적죄는 사형입니다. 예, 무죄 뭐 무조건 사형이죠. 네. 뭐 집행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그거 누구보다 잘 아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에서 쟤들이 그랬을 거라고 보지만 본인들이 직접 누가 무슨 짓거리 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네. 그러니까 권력 놓치는 순간 바로 자기네들이 몰락이자 죽음일 거라고 생각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예,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탈법과 합법의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짓거리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파들이 근데 싸움을 뭐 하지 말자거나 투쟁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도 제떡에 그 꼬투리를 잡힐 행동은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더라도 철저하게 전략적인 계산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나 오늘 이렇게 하고 잡혀 들어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예상을 못하고 잡혀가는 건 피하자는 거죠. 그런 측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우 기자님 구속되시기 전에 공병호 TV에 출연하셔가지고 한 1시간 반 동안 탄핵과 관련한 대담을 하신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뭐 정말 열심히 들었는데 탄핵 과정에 대해서 저도 몰랐던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정말 반성을 좀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 보신 분들 공병호 TV 공병호에 대한 뭐 호불호와는 관계없이 우 기자님 이 1시간 반 동안 그 말씀하신 거 한번 보시면은 탄핵 사태를 이해하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정말 이거 제가 이제 명색의 역사 교육을 전공한 놈인데 6.25와 관련한 그 대한민국의 공식 이 명칭이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무슨 뜻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것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면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파는 건국도 있고 산업화도 있는데 정치를 한 적이 없고 정치를 안 했다. 정치 안 했다. 네. 근데 좌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정치만 했다. 이게 이제 그 단적으로 이걸 표현하는 게 6.25에 대한 네이밍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정치는 정당성을 다투는 영역이거든요. 공자가 정자 정야, 정치는
바르게 하는 거다 하는 건데 바로 뭐냐면 정치라는 본질이 정당성을 다루는 영역이다 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자의 뜻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러면은 정당성을 다루는 영역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네이밍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6.25를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항에서 조선을 도운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역사적인 의미 부여를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북한은 김씨조선은 더 조골적이죠.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6.25예요. 그냥 날짜가 그 전쟁이 일어난 날짜를 가지고 6.25를 그냥 부르고 있는 게 비교가 됩니까? 진짜 썰렁하네요. 썰렁하죠. 그냥 그 역사적인 평가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치 평가라는 게. 이건 참. 이 정치 투쟁에 있어서 있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무 생각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냥 그 먹고 사는데 그리고 그냥 돈 벌고 그냥 나라 세우고 그냥 훌륭하죠. 그거. 근데 그거다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정치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파가 그 대목에서는 무관심했고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 비웃기는 하고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표현하는 게 저는 6.25라는 생각이 그 네이밍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하고 또 하나 6.25가 그 네이밍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게 저는 6.25야말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1948년에 이제 정부 수립을 했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체제는 그 새로운 체제를 저항하는 과거 세력과의 앙시앙 레짐과의 저는 투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참 맞다고 봐요. 그게 올바른 경로입니다,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불행히도 이 말 그대로 식민지 상태의 해방이 스스로 해보려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해서 정부 수립은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세력과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노골적으로 가장 전면적으로 터진 게 그 6.25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6.25를 지금처럼 그냥 6.25라고 부를 게 아니라 건국전쟁이라고 불려야 돼요. 건국전쟁. 예, 그렇게 불려야 된다. 저는 그게 올바른 가치평가고 네이밍이고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굉장히 그 6.25를 건국전쟁이라고 불려야 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분단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우파 중에서도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통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제 뭐 통일 없이 분단대로 그냥 살지 않느냐. 이게 아마 이제 그 좌파들의 그 뭐 통일지상주의자, 그 다음에 뭐 낭만적 통일론에 대한 거부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해는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 좌파한테 정책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단은 우리 그 한반도 사는 우리 결의에 이 근대사에서 최대의 과제가 바로 근대화였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말고 사실은 이시조선 이후에 모든 진통이 뭐 지적, 그다음에 실천적, 그다음 모든 진통은 근대화를 둘러싼 대립투쟁이었다고 봐야 돼요. 근대화를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대화를 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 어마어마한 아마 수만 가지도 넘을 거예요. 이 근대화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게, 입장이라는 게. 그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 선택한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다음에 법치, 계약, 그리고 미국, 일본 등 서양 세력과 같이 하는 근대화 하나가 있고 바로 북의 김씨조선이 선택한 사회주의, 그다음에 집단주의, 그다음에 개인의 인권 같은 거 없는 그리고 중국이나 소련 같은 대륙 세력과 함께하는 근대. 그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근대화인 거예요. 이 두 가지 대립으로 딱 이 현실로 큰 수없이 다양한 지류가 큰 두 개의 강으로 나눠진 게 저는 이 분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대화를 둘러싼 노선의 대립투쟁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게 이게 분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역사가 우리에게 던져준 숙제란 말이에요. 우리 한반도에 사는 이 사람들이 동일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살아온 이 민족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이라고 말을 안 돼요. 근데 이 결의가 어떤 방식의 근대화로 하는 게 맞았냐 하는 역사적 숙제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숙제 안 한다고 숙제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흔히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가 링에서
도망칠 수는 있어도 숨을 수는 없다 그런 말인데 이 통일이라는 과제는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뻔히 자기 대가리 땅에다 파묻고 숨었다고 생각하는 똑같은 거예요. 통일을 외면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반드시 통일은 대한민국 주도예요. 대한민국이 체제로의 통일이 저는 우리가 그것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세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도 6.25가 건국전쟁이라는 거. 저는 그래서 네. 통일도 지금 한국은 통일론이 없어요. 사실 통일론이 없습니다. 네. 여기 북은 연방제 통일론이 평화 통일론이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자들이 그것은 딴 게 없어요. 체제 경쟁에서 얘들이 피했으니까 다른 이 정치 정략적으로 지기들이 같은 거 대한민국을 무너뜨려 보겠다는 게 나온 게 통일론이고 네. 평화 통일론이고 연방제 통일론이라고 보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통일론은 사실 하나뿐이었다고 봅니다. 북진 통일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그냥 패배하고 올라가면서 북진 통일론도 폐기가 됐거든요. 근데서 제가 지금 그 탱크를 몰고 북으로 치달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큰 대전제는 이게 근대 사회가 우리 결의에게 한반도의 사람들에게 던진 숙제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그런다면 반드시 대한민국 체제로의 근대화, 통일이라는 것이 그걸 이야기한다고. 그렇죠. 그 사실은 우리 이제 이 공화당 동지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추진하신 게 사실은 이 앞에 북진자 가로에 집어넣고 자유통일이에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 1월달에 1월인가 그 한미 연합군이 이제 김정은 참수 훈련을 했고요. 2017년 1월달에 국방부가 업무 보고를 하면서 국군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그 용어는 안 쓰셨지만 북진 자유통일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통일 정책이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정말 너무 저로서는 엄청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게 일회성, 일과성 대담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계속 되새기고 토론을 해야 될 이런 사안들을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남의 당에 와서 이런 블루를 우리나 와주시는 우리 대표님이라 쉽지 않은 건데. 아니요, 들으시는 분들도 기분 나쁘실 수 있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주 대표님 말씀 가지고 우리 당내에서 활발한 토론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는 복마전이다 이게. 복마전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치라는 거는 선을 어디다 그느냐는 거다. 그래서 제3당을 지금 우리 공화당 말고 제3당 창당 논의가 있는데 그건 정말 엉뚱한 짓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당이 미통당에 구애를 하거나 쓸데없이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일을 잘하면 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이렇게 심층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방송은 사실은 원래 오늘 4시에 생방송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일정 때문에 이게 2시에 녹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꼼꼼히 챙겨가지고 제가 답변 드릴 게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좀 익숙해서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아까 제가 주간 노동자 신문 편집인이었다고 하는데 편집인은 아니었고 참가 멤버였고 편집 취재 데스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산업명예라는 것이 자꾸 언급이 되는데 저는 산업명예 중요한 인물도 아니었고 이제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나오는 건데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들한테 끝으로 한 말씀 더. 저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이 우리 보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보수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의 이 열정,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이 경륜 이런 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이 가능성을 100%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한 앞으로 좀 더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참여해 주세요.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일 7월 25일 오래간만에 서울 시내 광교에서 문재인 정권의 이 학정, 실정, 폭정을 규탄하는
국민대회를 저희 우리 공화당이 개최를 합니다. 1시부터 시작인데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오랜만에 힘을 모아서 외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정말 뜻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 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